인문예술 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비극이면 예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슬픔, 비참함 이거를 제재로 하는 비극은 많은 사랑을 받았대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나옵니다. 인간이 뭘 가지고 있대요? 모방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문학의 본질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모방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뭐예요? 문학은 뭐다? 모방이다. 그리고 문학의 일종인 비극도, 자, 여기 한번 집중해 봅시다. A의 일종인 B의 구조입니다.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가 상위어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 무슨 말 할지 무조건 알 거예요. 뭐다? 하위어는 반드시 상위어다. 뭐라고? 하위어는 반드시 상위어입니다. 자, 그러면 문학 안에 비극이 들어있다고. 비극은 반드시 문학이에요. 맞죠? 근데 비극은 반드시 문학인데요. 문학은 반드시 비극은 아니에요. 그렇죠? 문학은 비극이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은 비극의 조건이 되는 거지, 문학이기만 하면 반드시 비극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비극이기만 하면 무조건 뭐예요? 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하위어는 반드시 상위어니까 앞으로 우리 글을 읽을 때는 문학 이꼬르 뭐예요? 비극, 이렇게 인식하면서 글을 읽어 주셔야 낚시 문제가 나왔을 때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학의 일종인 비극. 이것도 완결된 사건을 모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됐지? 왜? 문학이 모방이니까, 문학이 비극이니까 비극도 당연히 모방이라는 거죠. 그는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이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대요. 안정된 성품이 있어야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를 수 있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대요. 자, 그런데 비극이 관객에게 느끼게 하는 연민과 공포가 이러한 성품을 함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았대요. 그러면 연민과 공포를 통해서 뭘 만들어지는 거야? 안정된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연민, 공포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안정된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선한 인격과 진리에 도달하게 만든다 라는 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극이 갖추어야 될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문단 내용 요약을 해보면 비극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슬픔과 비참함을 제재로 하는 게 비극입니다.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을 뭐로 본 거예요? 모방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문학의 일종인 비극도 모방이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정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극이 수단이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 안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인격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조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비극이 가져야 될 6가지 조건을 이제 제시하겠다라는 거죠. 6가지 요소로 플롯, 인물 성격, 사상, 언어, 음악, 시각적 요소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고요. 플롯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있어요. 필기합시다. 정보의 나열입니다. 나열된 정보는 중요도가 다릅니다. 이 메타인지를 꼭 가지고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6가지 요소가 나열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플롯입니다. 자, 그래서 플롯이 뭔지 한번 볼게요. 그는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을 갖춰야 작품에 몰입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몰입의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연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관객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앞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인과적 결과로 일어나야 된다고 보았대요. 인과적 결과로 누가요? 사건이요. 어떤 사건이요? 공포와 연민을 일으키는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럼 원인은요? 앞서 일어난 사건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시. 앞선 사건이 있었고 그게 원인이 돼서 공포와 연민의 사건이 결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본 거고, 그게 지금 개연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조금 더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자. 또한 살인, 폭력 등 부도덕한 내용도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러면 예시다. 그러면 살인, 폭력은 뭐가 되는 거야? 앞선 사건. 왜?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니까. 그는 이러한 사건 제시와 관련한 플롯의 핵심 요소로 반전과 인지를 제시했대. 분류입니다. 자, 그러면 반전, 인지 이렇게 나뉘는 거겠죠? 반전은 상황 즉 사건의 흐름이 앞에서 일어나는 것과 정반대로 급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반전이랑 개념이 같아요. 인물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도랑 결과가 달라야 된대요. 인지는 인물이 무언가를 모르다가 아는 상태로 바뀌는 걸 의미하는데, 이러한 반전과 인지가 연민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요. 이게 동시에 일어날 때 더 효과적이라고 했대요. 그는 반전과 인지를 기준으로 플롯을 구분을 했는데 반전이나 인지를 포함하는 것을 복합 플롯, 포함하지 않는 것을 단순 플롯이고 복합 플롯이 더 훌륭한 것이라고 주장했대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롯
미안해요. 비극의 요소 중 플롯을 가장 중요시 했습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플롯은 개연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개연성을 갖춰야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몰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선 사건이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 공포,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앞선 사건은 살인이나 폭력 같은 것이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사건 제시와 관련한 플롯의 핵심 요소로 반전과 인지로 두었대요. 이런 걸 반전과 인지로 두었고요. 반전의 개념은 뭐예요? 의도와 결과가 반대되는 거. 예를 들면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집에 못 가고 있네. 이런 게 이제 반전인 거고요. 인지는 뭐냐면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 이걸 지금 인지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포함되면 복합 플롯, 얘네들이 포함 안 되면 단순 플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3문단 갈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면 앞에 있는 게 결과에 해당하는 항입니다. 비극의 인물도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 그러면 공포를 불러일으키려면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보자. 그는 희극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보다 모자란 인물로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진다고 보았대요. 근데 이와 달리 자, 희극은 모자란 사람이 조건입니다. 비극은 고귀한 신분의 인물로서 인간적인 결함이 있어요. 고귀해야 되고요. 결함이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악덕이나 악행이 아닌 과오나 실수로 불행해져야 된다고 해요. 과오나 실수가 나왔는데요. 주인공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로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하고요. 의로운 인물이 불행해지는 것은 사람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악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마땅한 일로 인식될 뿐 연민과 고통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에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 요게 지금 이 비극의 조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관객이 잘못이나 실수에 비해 주인공이 더 큰 경험을 해야 느끼고 인간적인 결함을 지녔다는 점에서 자신과 닮은 것처럼 느껴지는 주인공이 불운을 겪는다고 판단하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낀대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일반인스러워야 돼요. 결함이 있어야 돼요. 선하지도 그 다음에 악하지도 않아야 돼요. 즉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비극을 경험해야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공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됐죠? 여기 정리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객이 연민과 공포를 느껴서 카타르시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연민과 공포를 느끼는 카타르시스 이런데요. 카타르시스의 이제 개념 알려주겠다.
대표적 해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대요. 지금 이양 대립해주고 있습니다. 윤리학적인 해석은 카타르시스를 어떻게 보냐면 관객의 감정 중 불균형이나 과잉된 부분을 정화시킨대요. 과잉, 불균형을 정화시키는 게 윤리적 측면에서의 카타르시스고요. 평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연민, 공포 등의 감정이 쌓여 있는데 과잉이나 뭐냐 불균형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감정 중 부정적인 부분을 정화함으로써 감정을 맑게 만들어서 뭐를 이룰 수 있대요? 도덕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대요. 이 해석은 감정을 잘못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을 정지하고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둔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을 한대요. 카타르시스는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병적인 감정의 분출로 본대요. 자, 이 해석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래요. 울고 나서 마음이 우러내지는 것처럼 억눌려 있던 감정을 비극적 인물에다가 투사해서 탓을 돌린다라는 거야. 탓을. 저 사람 나빠. 이렇게 투영하고 탓을 돌린다는 겁니다. 분출하면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사를 해서 감정을 뭐 하는 거예요? 해소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적 해석도 있대요. 카타르시스를 이번에는 작품 이해의 형성으로 본대요. 이 해석은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알기를 욕구한다고 보고 관객이 작품에 제한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식의 획득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데요. 인식의 획득을 통해서 즐거움. 그래서 이 즐거움을 느끼는 게 결국엔 뭐예요? 욕구를 충족하는 겁니다. 어떤 욕구? 알에 대한 욕구. 선생님이 요즘 좀 그런 게 있어요. 몰랐던 거를 새롭게 조금 알게 되면서 또 기존에 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면서 요즘 인지적인 좀 충만함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카타르시스를 굳이 치면 인지적 해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졸리네. 자, 그 다음에 의미 없이 나열되는 것 같던 플롯들이 언어에 연결되면서 본성적 욕구를 충족한대요. 자, 그래서 많은 변화를 겪었고 후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어떤 비판인지 보자. 고귀한 인물을 중심으로 삼으려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19세기 말에 등장한 자연주의 연극론자들은 하층 계급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야, 이들은 하층. 그래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야?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니체는 아리스토텔레스 비극론을 비판을 하면서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게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 누구야? 니체 같은 사람은 삶에 대한 의지를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에 대한 이제 생각인 것 같아요. 맞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비극을 가져야 안정된 성품을 지닐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선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비극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플롯이
제일 중요해요. 플롯은 개연성이 있는 줄거리랑 의미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개연성이 있으면 뭐를 할 수 있다? 몰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개연성은 앞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공포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살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플롯에는 이제 반전과 인지가 있었다고 했고, 반전은 현실과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기대가 다른 거. 인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극에 관련한 인물들도 조금 특징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고귀한 인물인데 일반적인 결함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뭐 과오, 실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극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서 공포를 느낄 수, 나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카타르시스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윤리적 견해, 두 번째로는 정신적 견해, 요거 정리하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인지적 견해로 카타르시스를 분류하면서 글이 마무리되었고,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비판 부분들도 나왔었죠. 어떤 부분에서 비판을 했어요? 너무 이제 고귀한 인물을 주인공을 삼으려는 게 비판이 됐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층 계급 인물도 드러내고 그가 듣는 고통도 드러내면서 비극이 조금씩 발전해 나갔다. 이러면서 마무리 됐던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작품에 담긴 사상과 음악도 비극을 이루는 구성 요소라고 보았다. 뭐 눈알 굴리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2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반전 또는 인지, 이 여부로 플롯을 단순 플롯과 복합 플롯으로 구분했어요. 그치요? 이거 두 개가 없으면 단순 플롯, 이거 두 개가 있으면 복합 플롯,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3번 니체는 비극이 연민과 공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는 보았다. 눈알 굴리기. 4번 자연주의 연극론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자연주의 연극론자들만 봐야 돼요. 하층 계급의 인물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층이었다. 그러니까 달리 맞겠다. 5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과 달리 희극은 보통 사람보다 모자란 존재로 인식되는 주인공을 이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무슨 영적 모습이에요. 소특은 조금 가만 보면 문제가 좀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끝나서 너무 쉽게 답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윤리학적, 정신분석학적, 인지적, 윤리, 정신분석, 인지. 윤리는 뭔데요? 과잉, 그 다음에 불안 아닌가? 뭐지? 불균형, 정서 불균형, 그런 것들을 정화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정신 같은 경우에는 인물에다가 감정을 투사시켜서 감정을 해소하는 거라 했고요. 인지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알게 된다는 인식을 획득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1번부터 갈게요. 기억은 관객의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대. 성숙이면 더 나은 인간 되겠네요. 2번
디귿은 관객이 플롯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에 무엇이 재현된지를 깨닫는 것과 카타르시스를 관련지어 이해해야 된대. 깨닫는 것까지 오케이. 재현되었는지 조금 애매합니다. 요거 이따가 체크하러 갈게요. 3번. 기억과 니은 모두 부정적 감정을 없애거나 정화하는 것과 카타르시스를 관련지어서 이해한대요. 자, 기억 윤리학적 해석, 니은 정신분석학적 해석. 자, 정화 감정에서 성숙이니까 모두 맞겠네요. 그 다음에 4번. 기억과 니은 모두 관객에게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한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런 말 기억에도 없는 것 같고, 디귿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감정 뭐 이런 말 없는 것 같은데 정확히. 저는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 아까 이제 찾아보는 과정 중에서 요거 발견을 했어요. 쌤이 아까 놓쳤는데요. 그렇죠.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관객이 작품에 재현된 건 무엇인지. 맞네요. 이 말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사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시사점이 될 수가 있는 게, 문제를 풀다가 100%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애매하면 세모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위 여부를 다 판별을 못하면 그때 이제 2번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중간에 이렇게 4번처럼 진위 여부를 판별했다면 이제 이 세모는 확인하지 않아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름대로의 문제 푸는 팁입니다. 저는 5번. 니은은 비극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말했죠. 디귿은 인식 획득을 통해 인간의 본성적 욕구. 맞아, 아까 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3번. 윗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보기에 플라톤을 비교한대요. 자, 그러면 플라톤은 선생님 잘 알겠네요. 이거만 하고 지금 시간이 1시 반입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좀 머리가 안 돌아가요. 플라톤의 관점을 먼저 좀 파악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플라톤은 문학이 참된 실체인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을 다시 모방한 것이라고 봤대요. 모방한 거를 다시 모방한 거라고 봤대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은 모방이라고 했고요. 그 문학 안에 비극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얘는 모방한 걸 또 모방한 거래요. 이런 모방의 모방은 진리에서 멀찍이 떨어진 거라고 인식했대요. 그는 시나 연극 등의 문학이 사람들의 감정의 자극감으로써 이성을 마비시켜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한다고 했대요. 이성을 마비시킨대요. 또한 문학에서 다루는 살인, 배신 등의 부도덕한 내용들이 도덕적 모범이 되지 못하는 비교육적인 것이라고 보고 비판하면서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고 봤대요. 비교육적으로 봤대요. 그가 보기에 문학은 도덕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플라톤은 그걸 방해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플라톤의 관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문학은 이데아의 참된 실체인 이데아의 모방의 모방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뭐한다? 마비시킨다. 그러니까 비교육적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추방을 해야 된다. 자, 1번.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해. 자, 무슨 문제? 비교선지입니다. 자, 비교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대상, 진 여부 판별해 주시고요. 비교, 대상, 진 여부 판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시가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플라톤은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는데 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플라톤은 문학 안 좋다고 했잖아. 할 수 없다고 보았겠죠. 3번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모두 문학에서 다루는 부도덕한 내용들이 문학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플라톤은 도움 안 된다 그래. 자, 4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의 결과물인 비극이 모방의 결과물인가요? 네, 모방, 비극이라고 했으니까요. 비극이 맞네요. 인간의 본성을 극복한 결과물이라고 보았고, 인간의 본성을 극복한 요거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세모치고 일단 플라톤은 문학이 모방의 결과물인 현실을 다시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건 뒤는 맞죠. 5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선한 인격을 기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플라톤은 문학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인간의 이성적 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비극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플라톤은 문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정답 몇 번? 5번. 자, 그럼 인간의 본성을 극복한 거는 아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는데 4번 문제네요. 너무 피곤하다. 자, 4번.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게요. 안티고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래요. 안티고네와 크레온이라는 두 인물의 얽힌 이야기를 다룬 그리스 비극이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을 충실히 반영했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하면 크레온은 주인공이래요. 이 작품은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이 왕위를 두고 다투다가 모두 죽는데요. 새로운 왕이 된 크레온은 둘 중 한 명만 장례를 치르게 하고 나머지 한 명의 매장을 금지한. 모두 죽는 내용 뭐 떠올려야 돼요? 아까 앞선 사건 맞나요? 개연성 이야기할 것 같은데 맞지? 새로운 왕이 된 크레온은 둘 중 한 명만 장례를 치르게 하고 나머지 한 명의 매장을 금지한대요. 오이디푸스의 딸인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의 약혼자로서 그와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였대. 그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 죽은 오빠를 몰래 매장하고 이를 알게 된 크레온은 그녀를 생매장 얘 주인공이지. 그녀를 생매장할 것을 명령한대. 자, 그럼 위에 한번 봐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비극의 좀 특징이 뭐였어요? 과오, 실수로 불행해져야 된대.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과오, 실수. 이게 되지 않을까? 지나친 도덕적 확신과 고집을 가진 크레온은 하이모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예언자가 찾아와서 크레온의 행위는 신들의 분노를 살 거라고 말하고 크레온은 자신의 행동이 오만하고 잘못한 걸 깨닫게 된다.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아까 뭐였더라? 인지였니? 인지 맞죠? 하지만 그가 생각을 바꿔 안티고네를 구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사건의 방향은 이전과 반대로 변하게 된다. 이거는 그럼 뭐겠어? 반전이 되겠다. 안티고네를 구하러 갔을 때 이미 안티고네는 목숨을 끊었고 이를 보고 좌절한 하이몬도 안티고네를 따라서 목숨을 끊는다. 이를 알게 된 하이몬의 어머니 에우리미케도 목숨을 끊으면서
크레온은 가족들을 잃는다. 비극이네요. 슬프겠다. 자, 관객이 공포를 느꼈다면 그것은 자신과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인물이 크레온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고가 아니었죠. 정답은 1번이겠네요. 고귀한 인물의 비극. 이 인물이 실수, 과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더 큰 고통, 인간적인 결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 나랑 유사하네. 나도 이러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겠네.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사하지 않다고가 아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크레온은 악한 본성 때문이 아니라 지나친 도덕, 확신, 고집가 띄고 있다는 인간 결함으로 가족들을 맞죠. 한번 앞선 사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하이몬의 죽음은 모두 아까 죽는 내용도 선생님이 앞선 사건이라고 했지만 여기 보시면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의 약혼자로서 그와 열렬히 사랑한 사이다. 누가? 안티고네가. 그러면 안티고네랑 하이몬이 약혼한 것도 앞선 사건. 자, 그럼 이건 뭘 부여하겠어요? 개연성을 부여하겠네요. 크레온이 안티고네에게 저지른 잘못에 비해 더 큰 불행을 겪은 것이라고 관계 판단한다면 연민. 아까 뭐였어요 이거? 비극의 조건이었죠. 5번 크레온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닮아서 깨달은 것은 인지가 뭐라 그랬는데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 안티고네를 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안티고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반전으로 볼 수 있다. 왜요? 결과와 그 다음에 기대가 어때요? 안 맞으면 반전이래. 그러면 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이 뭐예요? 기대. 그 다음에 안티고네가 죽는 거 결과. 소리 상반되네요. 반전이라 볼 수 있겠다.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성품을 함양하는, 성품을 기르는. 함양할 때 양자가 기를 양자입니다. 그 다음에 B. 급변하는, 급하게 변한다래. 근데 이어지는 이라고 되어 있네. 정답은 2번입니다. 3, 4, 5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